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승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쿠버네티스 핵심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쿠버네티스가 커뮤니티가 성장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안승규고요.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을 맡고 있고요. 혹시 여기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에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리고 혹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가입하신 분은? 네.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전달 드릴게요. 쿠버네티스 제가 지금 소개드린 이 쿠버네티스 패턴, 이 책은 사실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그 버전을 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당되는 기술이 더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바뀌는데, 패턴이라는 거는 기존에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버전을 좀 안 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책은 조금 됐지만은 그래도 현재 쿠버네티스를 좀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면 보시면 좋아요. 이건 제가 약간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추천은 드리는데 약간 어렵긴 해요. 근데 그거를 잘 보시면은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제 관심 분야가 이제 지금은 쿠버네티스는 이제 거의 OS 레벨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거의 다 컨테이너 레벨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쿠버네티스를 저 잘 알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뭐 어떤 그런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쿠버네티스 OS를 위로 올라간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MSA나 MLOps 같은 거, 혹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확장 기술,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고요. 2001년서부터 그러니까 한 10년간은 자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부터는 오픈스택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개발을 했고, 2016년서부터는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IaaS, 파스 좀 이렇게 좀 약간 확장돼서 개발을 하고 있다, 커리어를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쿠버네티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 쿠버네티스가 다시 말하면 이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기술들인데, 이 컨테이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띄운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면 당연히 프로그램 소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실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라이브러리도 있을 수 있고 환경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CPU나 메모리 같은 리소스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프로세스를 떠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세스가 떴을 때 이 프로세스 자체를 아이솔레이션을 격리시킬 수 있을까? 독립적으로 나만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게 이제 컨테이너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해낸 게,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네임스페이스라는 격리된 공간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프로세스는 격리된 공간인데 시스템 대 유닛도 다 프로세스잖아요. 그럼 얘도 격리된 공간이 필요하냐? 얘도 그럼 격리된 공간에 넣어야 될까? 근데 모든 것들은 예 없이 동작을 해야지 가장 헷갈리지도 않고 가장 안전하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닛 프로세스 자체도 네임스페이스에 속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들어가서 ls 리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체인지 디렉토리를 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이렇게 모든 것들은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시스템D도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주지 않으면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사용된 거지, 내부적으로 보면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한 거다. 근데 이렇게 격리시키려면 어떤 것들을 격리시킬 수 있냐?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그 호스트의 정보나 자원을 격리시키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호스트 네임, 프로세스 아이디, 유저, 네트워크, 디스크, 프로세스 IPC,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6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리고 이제 CPU나 메모리, 컨트롤 그룹도 이제 리소스 자원까지도 이제 격리시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컨테이너는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실행시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아이솔레이션 격리에 대한 거는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거고 자원에 대한 할당 부분은 컨트롤 그룹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요약해서 보면 소스 코드 안에 돌아가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호스트 안에 소스 코드는 이미지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돌리면 그리고 그거를 네임스페이스로 격리시키면 우린 그걸 컨테이너라고 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거는 그냥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개념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컨테이너의 관리에 필요 기술들이 있어요. 뭐냐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호스트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뜰 수도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호스트 안에 또 다른 이제 컨테이너가 뜰 수 있습니다. 멀티 호스트가 있을 수 있고 이 호스트와 호스트 간에도 서로 통신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컨테이너와 이 그 다른 A라는 호스트에 떠 있는 컨테이너와 B라는 호스트에 떠 있는 컨테이너끼리 서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노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어느 노드에 실행시켜야 되냐라는 그 스케줄링과 배치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곳에다 실행을 시킬 때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실행시키고 다시 삭제하고 아니면 뭐 새로운 이미지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의 관리들이 필요하고요. 네트워크 통신 말씀드렸고 스케일아웃은 이렇게 그 컨테이너 하나 프로세스 띄웠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엄청난 그 리퀘스트를 보내고 있어서 내 프로그램이 지금 부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똑같은 소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바로 확장시켜서 띄울 수 있어야 되죠. 그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케일 아웃이에요. 그리고 해당되는 컨테이너를 쓰는데 호스트에 바로 내부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저장소. 그러니까 어디다 뭔가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토리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까지 필요한 게 바로 이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필요 기술이다. 여기까지 딱 들었으면 느낌이 가시죠. 야 그래? 그러면은 저런 거 있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죠.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은 사라진 것도 있고 지금 어떤 거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바로 이 쿠버네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라이즈드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앱을 컨테이너로 만든 거예요.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스케일링 배포하는 오픈 소스 아파치 라이센스의 오픈 소스다. 이게 그리스어로 키베니티스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 애한테 한번 이걸 물어봤어요. 발음을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무튼 이거 그냥 운전하는 그 배를 항해할 때 운전하는 핸즈맨이냐 아니면 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되고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I18N이라고 하잖아요. 그 똑같이 이제 그 쿠버네티스도 중간에 이제 8글자가 있거든요. K8S라고 이제 줄였습니다. 구글의 보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왜 이게 구글의 보구가 왜 영감이 중요하냐면 구글은 이미 이런 컨테이너 기술을 쓰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들을 이미 올리고 있었어요. 컨테이너 위에. 근데 보구가 이건 이제 들은 얘기예요. 보구가 실제적으로 보구를 가지고 오픈 소스로 쿠버네티스를 빼려고 했는데 보구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지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구글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에벤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소스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합쳐져 들어가 있으니까 이 쿠버네티스만 빼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새롭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쿠버네티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2015년에 이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지금 7월 20일이니까 벌써 한 7년 정도 된 거예요. 7년 전에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CNCF의 기증에서 CNCF,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은 이런 재단을 만들어요. 구글에서는 재단을 만들고 처음에 만들 때 왜 기업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단을 따로 만들었냐면 그건 오픈 소스로 가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지금은 판단이 들어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CNCF를 만들어서 기증을 하는데 그때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에 만듭니다. gRPC하고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두 개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제 덴콘이 이 CNCF를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이제 사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게 쿠버네티스와 gRPC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세 분이 만들었던 이제 구글에 다니는 조 베다, 브랜던 번스, 크레이그 맥루키 다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에 와 있지만 세 분들을 제가 한 번씩 다 만나와서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 얘기를 간단하게 해본 적. 물론 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우연 좋은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구글의 이런 쿠버네티스의 철학,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철학 이런 것들 좀 알게 됐었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쿠버네티스를 좀 더 깊게 공부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CNCF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이 쿠버네티스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만 그 국한되지가 않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랜드스케이프라고 모든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못 볼 정도로 엄청난 많은 기술들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레듀에이트, 인큐베이터, 그다음에 샌드박스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레듀에이트 첫 번째 졸업한 프로젝트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알고 싶어라고 하면 CNCF라고 치고 랜드스케이프라고 쓰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기술들이 이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3개월마다 버전이 릴리즈되고 1.25가 최신 버전이라고 보죠. 이게 쿠버네티스 처음 배우면 이게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티드 칠드런스 가이드 투 쿠버네티스. 딱 보면 이 URL에 들어가면 요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굿즈로도 팔고 이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칠드런스 가이드? 야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지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2019년인가 이제 받아가지고 딱 그 당시에 이제 둘째한테 이제 딱 읽어줬죠. 중학생이었는데 이게 뭐야? 딱 이러서 되게 문장도 되게 짧고 되게 그 문장이 짧기 때문에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단어를 보면 막 디플로이먼트 막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해놔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쿠버네티스의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스. 이거 뭐냐면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싱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그거가 딱 생각나죠. 12 패터스. 그 우리 헤로쿠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서비스 디스커버리 할 수 있게끔 로드 밸런싱 내부 거를 둬요. 쿠버네티스 안에는. 물론 쿠버네티스 자체가 지원하는 거 아니고 이제 외부의 솔루션을 가지고 외부의 이제 오픈 소스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인터널 DNS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니까 블락 스토리지를 쓸 수 있게끔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도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영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블락 스토리지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 그 컨테이너가 죽어도 다시 그 스토리지를 연결하면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롤아웃 롤백 기능이 있고요. 그 오토매틱 빈 패킹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개념적으로 보면 모든 걸 함축한 말이에요. 빈 패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뮤터블하게 하겠죠. 이뮤터블하게. 한번 이미지를 구우면 이뮤터블한 거예요. 더 이상 이미지를 다시 구워서 배포해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뮤터블이라는 거는 중요한데 설명하면 너무 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 그리고 CPU 메모리 리소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오토매틱 빈 패킹이다라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고 셀프 힐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힐링은 레콘실레이션.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은 이거예요. 레콘실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쿠버네티스에서의 자원의 관리 방법은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맞춰준다요. 내가 인스턴스를 3개 띄워. 그리고 내가 이미지를 구워놨으니까 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인스턴스를 3개 띄워. 그러면 무조건 3개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그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다른 설정을 줄 수가 있죠. 어떤 스테이터스를 해라고 내가 만약에 설정을 주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줘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실제로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강자가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스탠다드 디펙토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레콘실레이션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크릿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소스에 놓지 않고 따로 뺄 수 있다는 거고 호리젠털 오토 스케일링 그다음에 이제 배치 익스큐션 이런 쿠버네티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장점이 이거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 컨테이너드 앱에 대한 릴라이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레질리언스 이런 얘기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제품에는
릴라이블리티가 있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있고 레질리언스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제품은 저런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준다. 구체적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게 그리고 되게 쉽다. 그 로직이 되게 쉽다라고 하는 게 쿠버네티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디클래러티브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용자가 선언한 대로 된다는 건데 아까 레콘실리에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야물로 이제 저희가 해요. 근데 그 야물이란 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디스크립터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인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들을 다 기술해야 되니까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쿠버네티스 진영에서는 이거를 헬이라 그러죠. 야물 헬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우리는 장점이라고 보지만 단점이라고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API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컨트롤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커스텀 API 서버를 쓰거나 어디비전 컨트롤러를 쓰거나 그리고 이뮤터블 스트럭처 우리가 IAC라고 많이 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뭐 에지 코드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예요? 내가 한번 배포를 하면 그 배포한 대로 해주긴 해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또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역등성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배포한 대로 그대로 돼야 된다.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그 IAC의 단점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배포할 때 그때 잘 돼야지 그게 안 되면 내가 또 배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뮤터블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까 레콘실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맞춰준 거. 커런트 스테이트와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맞춰준 거. 현재 상태에 내가 배포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포가 안 되거나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배포하지 않아도 알아서 얘가 내가 요청한 내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IAC보다 약간 한 단계 더 올라간 개념이죠. 뭐 혹자는 이거를 소프트 에즈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IAC를 좀 넘어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 컨트롤을 만들 수 있고 에코시스템이 되게 와이드하다.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제품은 쿠버네티스에 돌아간다라고 봐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에 이제 디자인 필로소피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한 거와 좀 비슷해요. API는 디클래러티브하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뭐 할 때마다 계속 명령어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언한 대로 되는 거죠. 디자이어 스테이트와 컨트롤 플레인이 맞춰주는 거고. 컨트롤 플레인이 워커노드에 명령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딱 설정을 해놓고 저장돼 있으면 다른 컴포넌트들이 한마디로 노드 컴포넌트죠. 노드가 해당되는 컨트롤에 정의된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컨트롤 플레인이 워커노드에 매번 요청하는 그런 그 명령을 쓴다. 만약에 그런 임페렉티브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뭔가가 나올 때마다 그 명령어를 계속 맞춰줘야 돼요. 버전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컨트롤 플레인이 명령을 해놓으면 실제 명령한 게 아니라 저장을 해놓으면 워크노드가 알아서 그걸 맞춰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은 트랜스페이더 모든 API가 노출돼 있어요. 사용자가 사용하던 아니면 노드 프로그램이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사용하던 API는 그대로 동일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도 쓸 수 있고 사용자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칭 쿠버네티스 API 데이터를 가져와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터빌리티가 있다. 뭐냐면 이제 CSI라는 걸 적용했죠. 스토리지 쪽에 맞추려고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뭐 PV를 CSI로 맞추는 이런 작업들도 했습니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보면 아주 되게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한데 역시 뭔가가 이제 집약돼 있는 기술이긴 하겠죠. 그래서 뭐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API 서버입니다. 제 마우스를 못 잡겠어요. 네, 중앙에 있는 게 API 서버고 이 API 서버를 통해서 그 API 서버의 밑에 있는 노드들이 각 노드마다 이제 프락시와 그다음에 큐브 프락시와 큐블렛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죠. 이 노드들이 큐브 프락시와 큐블렛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노드들이 알아서 API 서버 쪽으로 호출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받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그 설정 값들이 다 저장되는 걸 가지고 자기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컨트롤 플레인이 명령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컨트롤 플레인에 뭔가를 저장해 놓으면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노드가 알아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맞춰가면서 싱크를 맞춘다라고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그다음 이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처음 만난 게 어떻게 됐냐면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사내에서 파스 개발, 그러니까 아이아스 개발을 하고 나서 파스 개발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떤 파스 제품이 있었는데 오픈 소스 제품인데 진짜 XX 같았어요. 뭐냐면 설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컴포넌트를 MSA 구조로 만든다고 했는데 컴포넌트가 그때 12개였나? 11개였나? 그러니까 설치도 어렵고 컴포넌트 구조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컴포넌트가 확장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전용으로 요거는 제 의견입니다. 뭐 어떤 제품인지 얘기 안 했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웹 어플리케이션 전용으로 되어 있는 수준의 파스 제품이었어요. 2015년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근데 제가 이제 오픈스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픈스택 서밋을 딱 갔는데 도쿄에 딱 갔는데 거기서 코어에이스가 테토닉 데모를 보여줬어요. 이 테토닉 데모가 뭐냐면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베어메타로 쿠버네티스를 바로 PC에 부트하면서 TFTP로 복사하고 모든 부팅을 다 하고 쿠버네티스 자동으로 딱 설치하고 끝나는 그런 겁니다. 한 실제로 설치하면 한 10분이면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그 회사에서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고생해가지고 딱 그걸 올리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이제 뭐 서비스 띄워보고 한번 막 해봤더니 이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고 그리고 이것만큼 안정적인 것도 없다라는 거. 왜냐면 앞에서 제가 파스를 해봤기 때문에 뭔가가 알았죠. 이게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이걸 하고 나서 2016년 1월에 제가 페이스북을 토요일 날이었어요. 1월 9일이었을 거예요. 토요일 날 그냥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그룹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요때 뭐 아무튼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 약간 요약을 해드리면 행사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좀 계속 해왔습니다. 뭐 2019년에도 해왔고 2020년, 21년에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 쿠버네티스에 지금 이렇게 그 커뮤니티를 지원해주고 그 쿠버네티스에서 지원해주거든요. 그 플랫폼이 있고 이렇게 지원을 로컬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는 쿠버네티스가 사실은 오픈 스택을 약간 따라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오픈 스택을 먼저 벤치마킹 했었거든요. 덴콘이. 근데 이제 오픈 스택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러면 이것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지원했고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요때 그 서울 포럼도 2019년에 했었죠. 그 한국에 와가지고 쿠버네티스 코리아 이제 CNCF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가입자 수가 지금은 9.2명인데 그러니까 9,000명이 좀 넘는데 이게 사실 5,000명 넘으면 더 이상은 회원 수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절반을 확대하려고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이 좀 이런 쪽으로 좀 약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좀 하고 있고 스터디 그룹도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휴먼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뭔가 기술 확대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왜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파스 플랫폼은 좀 새로운 게 없었고 제가 생각할 땐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오픈스택 그 도쿄 2015년에 가가지고 이제 코어에서 테토닉 데모를 보고 이제 이걸 딱 느꼈고 했는데 이제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스택도 힘든데 왜 오픈스택도 이제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도 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VM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되는 것들이 혼자 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아요. 쿠버네티스도 약간의 허들이 있거든요. 뒤에 이제 허들이 있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는데 아무튼 혼자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던 분하고 같이 5명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결국에는 뭐 나도 알아야 되니까 확산은 사실은 다른 얘기였어요. 이거 뭐 기술을 뭐 전파하자 이런 개념은 없었고 야 그냥 우리 같이 공부나 하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미드업하고 큐브콘 가서 같이 배우자 이런 거였어요. 그냥.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가 아까
앞전에서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허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리눅스 기술이에요. 네트워크, 리눅스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뭐 IP 테이블즈, IPVS,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발자들한테는 네트워크가 들어가면은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활용 기술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을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가이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푼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 쿠버네티스 기능들도 우리가 여태껏 접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기능들이에요. 구글이 자기네들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오픈소스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에코시스템이 너무 커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CNCF 프로젝트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고 MSA, CI/CD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고랭으로 돼 있고, 당시에 이제 고랭이 이제 많이 퍼지지 않을 테니까 고랭으로 돼 있고, 쿠버네티스 소스가 또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때문에 사실은 쿠버네티스가 처음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미드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6년 10월 6일 날 만든 지 거의 9개월 넘은 거죠. 이때 미드업을 했는데 10명 있었어요. 10명. 2회 때 또 한 번 우리 계속 이거 주기적으로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2회를 이제 2개월 후에 또 했는데 그때도 10명. 온 사람이 똑같아요. 그 밥에 그 나물. 근데 이제 3회가 됐더니 조금 늘었어요. 6개월 지나니까 20여 명. 컨텐츠 점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조금 갑자기 늘어난 게 이게 4회 때서부터예요. 4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토스나 이런 데서 빌려서 했거든요. 20여 명이니까. 근데 4회 때는 그냥 AWS 저기 역삼에 있는 AWS 거기 좀 커뮤니티로 활동할 수 있게끔 빌려주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한 8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예요. 거기서 있는데 진짜 그 인원을 거의 맞춰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6회 미드업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다 2시간 뭐 이랬거든요. 근데 6회 미드업을 했는데 2018년 11월이니까 뭐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죠. 그때 300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미드업이에요, 미드업. 근데 너무 2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때 그러면 조금 넓게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원데이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114개 회사 T타워, 사마타워 이제 을지로에 있는 거기에 이제 300명이 동시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마타워에서는 핸즈온을, T타워에서는 발표를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 컨텐츠 점프구나 그걸 느꼈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나서 거의 3개월, 2개월, 2년 정도 지나죠. 2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더라. 회원수를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2017년하고 2018년서부터 이제 2018년이 이제 많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가면 또 4,500명 이렇게 많이 늡니다. 이제 점점 는다고 늘고 이제는 이제 완만한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이때 페이스북에 이제 그 승인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 같은 걸 좀 넣어놨거든요. 질문 대답하는 제가 다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입하신 분의 한 절반은 또 거절 당했을 거예요. 뭐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근데 저희가 아까 행사를 좀 했다 그랬잖아요. 행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2019년 그 전까지는 오픈 스택 서밋에 제가 같이 했으니까 그 오픈 인프라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한번 2019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이죠.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컨퍼런스 했고 요번에 2022년에 다시 오픈 인프라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 코리아라고 해서 코엑스 그랜드 볼륨에서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날 오픈소스 쪽에서 하는 그 행사로는 아마 그랜드 볼륨에서 하는 거 맞지 않은데 올해 했던 코로나 이후에는 요번에 오프라인을 할 거니까 요번에도 계속 1,000명 이상씩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많이 참석하실 걸 믿고 혹시라도 이제 오픈이 되면 그때 이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스폰 기업에 있는데 내가 데브렐 활동을 하는데 스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프로스펙터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다이아몬드는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낮은 단계로 스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브콘을 한번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을 보면 이 글로벌에는 큐브콘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상반기에는 유럽, 하반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NA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캐나다나 그 북아메리카라고 하죠. 이제 미국에서 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 인원수가 이게 2019년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물론 이후에도 이제 그 작년 올해서부터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지금 상태 그때까지 2019년까지 한 거 보면은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그 유럽하고 NA 쪽을 갔다 왔었는데 이렇게 그 먼저 컨퍼런스를 가야지 뭔가를 배워요.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 서밋에 간 것만큼 내가 뭐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부스도 가고 진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세션 들을까 하고 들어서 얻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저는 큐플로우도 그렇고 이제 오파, 그러니까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요즘 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기술들도 사실은 2019년이나 18년 때 그게 거기서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큐브콘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컨트리뷰터 큐브콘 하기 전에 바로 컨트리뷰터 서밋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들어왔던 거를 이제 그때 받은 책이 아까 말한 이 칠드런스 가이드 투 쿠버네티스 이 책 보셨더니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좀 참석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술 커뮤니티를 지금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제가 2년 정도 이후부터 떴다 그랬잖아요. 떴다고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업계에서 잘 써야 될 소프트웨어를 고르는 게 맞겠죠. 누구도 안 쓰는 소프트웨어를 해봤자 뭐 소용도 없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글로벌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만 하는 기술은 사실상은 커질 수가 없더라고요. 글로벌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게 이 기술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든 안 하든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꾸준한 미드업하고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그 기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 기술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 자료가 중요합니다. 블로그 작성하는 게. 처음에는 저만 올렸어요. 그 2년 동안 그 글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쿠버네티스 기본이라는 글을 제가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미 옛날에 2016년, 17년에 써가지고 올렸거든요. 물론 지금 그거를 다시 봐도 상관없지만 뭐 그거를 또 올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블로그를 처음에 기술 블로그를 기본적으로 썼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확장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 기술 블로그들이 사실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원어원을 하는 거예요. 쿠버네티스 세미나 할 때 원어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놓쳤을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 커뮤니티가 성장이 한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혼자서는 안 돼요. 회원이 한 500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운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다 무료 봉사잖아요. 돈이 없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무료 봉사하는 분들의 운영진들을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기술 커뮤니티가 뭐 어떤 대단한 제가 뭐 사명감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스터디하고 나 한번 잘 돼 보려고 많은 거 알아보려고 하고 시작한 게 결국에는 다들 도움되고 잘 되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오픈 인프라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엑스 그랜드블렛하고 이 사진은 코엑스는 아니에요. 사실 이 사진은 그 아까 NA 그쪽 노스 아메리카고 아무튼 요 네 개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같이 모여가지고 해당되는 행사를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고 그때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짧게 두 분만 혹시 질문 있으면 네, 제일 먼저 네. 책도 네, 안녕하세요.
현재 팀에서 그 맡은 서비스가 사내 인프라가 아니라 별도 IDC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VM 기반의 환경에서 K8S 환경으로 이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인프라성 노드를 직접 설치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VM 기반의 레거시 서비스가 기존에 있고 이 상태에서 인프라와 K8S 시스템을 연계해서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혹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지 뭔가 관련해서 추천해 주시는 레퍼런스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레거시 시스템과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연동해서 서비스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신규로 올라가는 프로젝트를 우선 이제 K8S에 올리고 이제 차츰 이제 POC를 하고 진행이 다 끝나면 기존에 있었던 VM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도 전부 이제 K8S 클러스터로 이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는 지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까지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그 생각하셔야 될 거는 VM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을 결국에는 똑같아요. 바뀔 게 없습니다. 뭐냐면 그걸 컨테이너라이즈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 가지죠. 이게 스토리지와 DB 같은 이렇게 스토리지를 아주 헤비하게 쓰는 그런 어떤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웹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트리스한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스테이트리스한 서비스 하는 애들은 그냥 컨테이너로 묶고 쿠버네티스에 배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그 앞단에 있는 LB에서 로드 밸런싱을 해줬죠. 이게 프라이빗으로 갈지 아니면은 우리 그 레거시로 갈지 아니면 쿠버네티스로 갈지. 그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 네트워크 시프팅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트워크로 기존에 신규 서비스가 올라갔는데 이 서비스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똑같은 버전이고 이거는 만약에 같은 버전이고 이거는 컨테이너라이즈드 버전이다라고 하면 기존의 우리 이거 커너리 배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에는 쿠버네티스에는 이미지를 구워서 똑같은 소스를 쿠버네티스에 놓고 1 정도의 그 네트워크에 가게끔 하고 나머지 9는 기존의 레거시에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계속 옮겨주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네트워크 시프팅이 가능한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데 뭐 엔진엑스도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고 아니면은 뭐 EC2 게이트웨이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써가지고 사실 그 혹은 LV에서 해당되는 기능이 있으면 LV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은 실제적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도 할 수 있고 쉽게 올릴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의 레거시를 개발한 사람들이 컨테이너라이즈를 개발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힘들어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포하는 것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것들이 지금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죠. 쉽게 하면은 그냥 손으로 하면 돼. 햄차트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걸 CI/CD로 구축하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CI/CD를 구축해서 하는데 쿠버네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뮤터블하게 배포할 수 있는 툴이기 그 어떤 그 클러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내가 CI/CD를 구조해서 배포하는 것 자체만 한 번만 익힌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그거부터 더 장점이 그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게 최고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기술 커뮤니티 운영진이라고 하면 흔히들 그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술 커뮤니티 운영진이 과연 기술을 잘 알고 있어야 될지, 그러니까 기술 커뮤니티 운영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좀 필요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기술 커뮤니티를 만들고 나서 어쨌든 기술 확산을 하는 게 목표인데 쿠버네티스는 처음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기술 커뮤니티 운영진들이 기술을 알아야 되냐? 이거는 그 제 경험에 미쳐 보면 오픈스택도 그렇고 쿠버네티스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좀 먼저 시작했고 제가 배우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가 처음 시작한다는 거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만들고 제가 거기다가 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술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지는 커뮤니티는
기술 커뮤니티는 운영진들이 사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다 글 올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 커뮤니티에. 그래서 초창기는 기술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 분야가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 커뮤니티가 기술 운영진들이 그 기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계속 제가 그 운영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커뮤니티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기술 초창기가 지나고 이미 어느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기술을 굳이 몰라도 해당되는 커뮤니티를 내 마음만 먹으면은 운영진으로서 그 커뮤니티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쿠버네티스가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오픈스택도 그랬는데 장님 문고리 잡은 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오픈스택도 제가 어떻게 커졌냐 생각해 보면 글로벌 커뮤니티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오픈스택도 가만히 있는데 글로벌 커뮤니티가 커졌거든요.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 컨퍼런스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거를 관심 있게 되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커뮤니티가 그냥 커진 거예요. 물론 제가 주도적으로 저만 한 건 아니죠. 이제 다른 분들 같이 했는데 쿠버네티스도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계속 글 올렸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초창기에는 제가 만든 커뮤니티에 글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커지니까 그냥 알아서 다들 관심 있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뭐 블로그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근데 그거는 블로그고 개인이 하는 거고 저는 커뮤니티였으니까 그냥 있는데 저는 커졌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노력한 거는 그 커뮤니티에 꾸준하게 글을 올렸다. 그리고 세미나를 계속 개최했다. 사람들이 관심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사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그 책은 아까 좋네요. 네, 끝났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규님 너무 감사합니다.